국민들의 참가를, 그것도 직접 돈을 내고 참가하는 그런 열정을 끌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제천이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기 고장의 문화를 보존하고 자기 고장의 정치와 행정의 나아갈 바를 시민들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 제천에서 외부의 지원 한 푼 없이 구성원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언제 봐도 놀랍습니다.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들어준 제천 포럼 회원 여러분께 일단 모두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얼마나 됐느냐 하면은 5,000년, 10,000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역사는 2,000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보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보나, 대학교 사학과의 역사 학술서들을 보나 모두 2,000년 역사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역사가 바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들이 건국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도 5,000년 역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2,000년밖에 가르치지 않느냐? 그것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 3,000년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세계 10몇 위에 들었니, 10위에 들었니, 그러면 9위에 들었니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자기 나라 5,000년 역사 중에 3,000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흔히 사람들이 나라의 힘이 경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힘은 경제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라의 진정한 힘은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전부합니다. 그래서 돈만이 유일한 삶의 의미요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든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마구 돈을 휘둘러 쓰면은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것에다 고개를 숙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도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는 것이다, 이런 비참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떠한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크게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 자체가 5,000년이지만 2,000년밖에는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그럼 나머지 3,000년은 뭐냐? 있느냐? 있으면은 그때의 모습은 어땠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3,000년 역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저를 소개했던 윤성중 씨가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논리로 우리 역사를 자꾸 빼앗아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몇 마디 하는 것이 이야기 전개에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중국은 원래는 작은 나라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그런데 이 중국이 주변의 수많은 이민족을 다 흡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문화로 흡수를 해가지고 중국은 약 50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 중국에 흡수된 50개 민족들이 모두 인민공화국기 아래에서 즐겁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원래의 내 나라를 찾고자 하는 민족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티베트 또는 신장, 위구르 이런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중국은 엄청난 무서운 힘과 강도로 그들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길이 없는 티베트 사람들이 몸에 불을 붙여서 자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중국이 힘만으로 이들을 눌러서는 안 되겠다. 근원적으로 이들을 누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사를 몰수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북경시 교외 15km쯤 되는 지점에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위구르나 신장이나 티벳이나 이런 민족들은 원래가 중국인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론을 정립을 해냈어요. 그 이론을 전 세계 도서관, 학계 또 전문가들에게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티벳이나 위구르는 원래 중국의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해도 전 세계인들이 그들의 손을 쉽게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참여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티벳이나 신장이나 위구르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글을 통해서인데 영어로 쓰이는 모든 글들이 그 민족들은 원래 중국인들의 후손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는 싸늘하고 냉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한 번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남공정이라고 합니다. 서남공정에 성공하고 난 중국 정부는 그 다음은 동북공정이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동북공정이 탄생한 배경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여기 한국에도 수없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조선족들이 중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50개의 소수민족 가운데에 가장 흩어지지 않고 가장 결속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조선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선족들은 우리하고 같은 한국말, 한국글, 한국 음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한국말과 한국글, 한국 음식은 이게 워낙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배워놓으면, 한번 이것에 길이 들어놓으면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살아도 없어지질 않아요. 요 얼마 전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청나라는 만주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 만주족은 지금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만주족 고유의 말을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지금 저기 훈춘이든 어디 흥룡강성이든 요령성이든 길림성이든 가 있는 우리 거기 사는 우리 중국 동포 한국에 한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끌고 와도 여기 오면은 바로 우리하고 똑같이 말과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동질성이 한국인들의 특징이라면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중국인들은 왜 이 한국과 이 조선족을 겁을 내느냐 하면은 우선 50개 민족 중 단 한 민족이라도 독립에 성공하면은 와르르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가 자빠지면 와르르 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시작이 되면은 예전에 러시아, 소련이 무너졌듯이 중국도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소수민족이 단 하나라도 독립하는 것을 경계를 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 조선족이래요. 아까처럼 워낙 결속력이 강하고 그런데다가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상당히 똑똑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층에 속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조선족들이 한국에 자꾸 오는 거예요. 남한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갑니다. 나도 옛날에 조선족 어떤 처녀에게 돈을 줘본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갈 수 있게 되자마자 내가 중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고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데 중국인들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을 여기 한국에서 갈 때부터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중국이 아주 어렵던 때라 저 계림이라는 먼 곳에 있는 계림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데리고 천진공항에 나왔더군요. 근데 그 여학생이 중국인 여학생인데 영어를 너무 못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수준 영어를 해요. 그래서 너무 갑갑해서 젖을 메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처녀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북경대학에 시험을 쳤다가
떨어지고 북경서 재수하려고 하던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나의 통역이 돼가지고 이 저기 통화 그리고 즈반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내 통역을 해주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북경공항에서 나하고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조선족 처녀죠. 이 조선족 처녀의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그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하다가 쓰고 남은 돈, 그때 중국의 광개토 대왕기를 조사를 갔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니까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을 연구 조사 비용으로 가져갔는데 아무리 쓰고 또 써도 2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나머지 800만 원을 큰맘 먹고 이들도 우리 한민족의 자손이다 싶어서 그 처녀에게 800만 원을 줬어요. 받아라. 그래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 세 모사가 모녀가 그 세 가족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이 처녀가 그 돈을 가지고 북경대학교를 그때 중국의 물가가 얼마나 쌌는가 하면은 그 여자아이가 북경대학 4년을 졸업하는 동안 드는 등록금, 북경에서의 생활비, 책값, 용돈 그걸 다 해가지고 한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자애가 그 돈을 안 쓰고 자기 고향 흑룡강성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한민대학에 들어가고 자기 어머니가 그 돈으로 비싼 한국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갔죠.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에 내가 언젠가는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먼저 기회를 잡아서 중국의 상층부에 있다가 나중에 혹시 우리나라를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도와라. 그랬더니 뼈그레 새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큰 부자가 되어 있다 그래요. 언젠가 한국을 위해서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일컬는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자꾸 와 보니까 이게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좋은 나라이거든요. 한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선 동포하고 우리 한국을 가로막는 중간에 마치 늪이나 지뢰지대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이 북한이에요. 북한 때문에 중국 동포하고 남한이 바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은 바로 한국하고 조선 동포들이 주로 사는 곳이 동북 삼성입니다. 북한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죠. 만주주식 이야기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말과 글이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이 한국이 통일이 되어버리면 바로 조선족하고 통일된 한국이 바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못 먹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남북 통일을 굉장히 겁을 냅니다. 무서워요. 또 하나 중국이 남북 통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은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위대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룬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은 그 독재와 그 군인들의 군벌 정치를, 그 수많은 생명과 희생을 던지고 스스로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점입니다. 중국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스스로 그게 되기까지는 요원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앞으로 돈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 앞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까지도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 바로 중국이 그 민주화 앞에 노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안문 사태 같은 것이 나고, 그것은 과거 완전히 둘러싸인 속에서 조그맣게 일어났던 불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한국에서 보내는, 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민주화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통일만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중국 정치 리더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굉장히 강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일이 난다, 북한 정권이 쓰러진다거나 쿠데타가 난다거나 밀란이 난다 하면은 90% 이상의 가능성은 중국이 북한을 막 차고 들어앉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에 진출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학생들은 단순하고 순진하니까 북한이 일이 나면 남북 통일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현실은 북한에 무슨 일이 나면은 바로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러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28살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벌벌 떨면서 겁을 냈던 이영호 대장이라든지 이런 군부의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은 바로 중국이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는 원래 자기 형 김정남이 후계자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중국 정보기관에서 김정남의 뒤를 다 캐가지고 이게 아주 쓸모없는 형편없는 이 색광에, 그러니까 여자만 쫓아다니고 술에 노름에 빠져있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하는 것을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김정일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할 수 없이 자기 장남 김정남이를 후계자를 시키지 못하고 막내에게 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치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매우 강력하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친중파 중국이 뒤를 받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정치이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동북공정은 어떤 것이냐? 서남공정에서 이들의 독립을 제압하고 전 세계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한 것은 그들의 역사를 뺏어간 겁니다. 꼭 마찬가지로 이 동북공정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가느냐 하면은 우리 한민족의 아주 옛적, 우리 한민족의 옛적이라 그러면은 5,000년 역사입니다만 그중 3,000년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나라 고구려, 그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가 되면은 고구려가 있던 곳은 지금의 북한이죠. 북한이 바로 중국의 나라다, 중국의 후손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고구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면 고구려는 우리 중국이 만든 나라이니까 너희가 우리 후손이라는 얘기다. 이것이 동북공정이에요. 고구려를 뺏어가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중국계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700년간이나 역사가 지속되었지만 단 한 줄도 고구려 자체에서 남긴 기록이 없어요. 종이장 하나, 두루마리 하나 없는 게 이 고구려입니다. 정말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현상이에요. 저기 잉카, 올메 이런 고대 국가들도 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야, 잉카 다 남아있죠. 올메. 고구려만은 단 한 글자도 안 남아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기 그 압록강 만포 건너편에 있는 지린, 중국말로는 지린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쯔안이라 그럽니다. 그 쯔안에 있는, 아까 내가 20년 전에 그 찾아갔었다는 그 쯔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가 유일하게 고구려가 남긴 기록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만이 고구려에서 남긴 유일한 기록이고 나머지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모든 기록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많은 기록들이 중국 역사책에는 있어요. 고구려가 어땠다, 뭐 했다, 전쟁은 어떻게 했고, 뭐 했고, 그게 전부 중국에 가 있어요. 중국 역사서에는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록도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 거다라는 중국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저요.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교과서에서 고구려가 우리 역사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고구려가 우리 역사인 줄 알겠지만 중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네 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는 중국 거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왜 고구려가 너희 거냐?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의외로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이건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조작을 했다면, 고구려가 우리 게 아닌데도 고구려가 우리 거라고 가르쳤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고구려에 대해서는 손을 놓게 되는 거죠. 다른 기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는 없잖아요. 고구려가 우리 거를. 중국인들하고 고구려가 중국 거냐 한국 거냐라고 싸우면은 우리 한국인 중에는 아마 10명 중 9명은 중국인한테 진다고 판단이 돼요. 우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고구려가 너희 거라고 그래. 그러면은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그 땅은 그럼 어디 있느냐? 그 땅이 한국 거냐 중국 거냐? 하면은 우리 고구려는 만주 이쪽 뭐 왕개토왕 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처음 생겨난 곳도 만주. 그게 다 중국계 되어 있죠. 그러면은 땅은 너희한테 우리가 뺏겼지만 어쨌든 역사는 우리 거다. 그럼 중국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기 백제에 가서 전라도 사람이 되냐? 아니면은 신라에 가서 경상도 사람이 되냐? 그것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도 중국에 있고 땅도 중국에 있고 사람도 다 중국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구려가 한국 거다라고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틈을 타고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동북공정입니다. 고구려는 확실하게 우리 중국 거다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중국에 대항해가지고 우리가 고구려를 한국 거라고 주장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뭔가의 사회에 물이 조금 잘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이거지. 나머지 고구려가 중국 거냐 한국 거냐 무슨 그 상당히 많은 한강, 우리나라 제일의 강이라고 부르는 한강, 그 한강이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할 때 그 한강이 아니잖아요. 중국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덕수궁에 붙어있는 대한문, 그것도 대한민국 대한문이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중국 한자가 붙어 있잖아요. 중국의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의 강이고. 그러고도 너무너무 밥을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자꾸 세계를 끌고 가는 큰 민족으로 나가자 하고 말을 하지만 그냥 장사꾼에 불과해요. 돈 밖에는 돈 좀 만진다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장 큰 문제가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북한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무관심이 역사에 대한 무관심, 북한에 대한 무관심, 돈 말고는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그런 걸 자꾸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잃고 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오느냐?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하고 나서 임나일본부죠.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1600년 전에 우리 한반도를 잠시 다스렸다. 그게 임나일본부인데 일본이 조작한 겁니다. 그 조작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일본인들 머릿속에 한반도는 우리 일본인들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가자, 찾자. 그래서 역사 조작은 반드시 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독도 문제가 저것이 심각한 것이 이 국민학생,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 교과서부터 지금 보면은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시뻘건 금을 쫙 그어놨어요. 그것이 국경선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들이 좀 크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절대적이잖아요. 얘들이 좀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다 그렇게 배우면은 철석같이 독도가 자기네 일본인 거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시 그것도 또 별반 대비를 안 해요. 그냥 20년 후에 전쟁하려면 하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우리 어린애들, 요 학생들 20년 후에 너희들이 전쟁해라 하고 미루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역사에 대한 무관심은 나중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북한이 중국이 저렇게 동북 공정을 하는 것은 이제 북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이 중국의 것이라고 고구려가 중국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자꾸 북한을 자꾸 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한을 택할래 중국을 택할래 했을 때 중국을 택한다 하는 쪽이 더 많아지게 되면 중국게 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은 남한 차례예요. 그래서 남한 차례가 와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이 저렇게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빼앗아가는 데에도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북공정은 이제 또 중국인들이 별로 주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동북공정까지는 정치예요. 역사를 정치에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얼마 전에 약 10여 년 전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중국이 자꾸 이제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가 커지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길을 자꾸 만들고 하다 보니까 땅을 자꾸 파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금 전 중국이 땅을 엄청나게 팔대죠. 땅을 파다 보니까 저기 랴오양, 요양 쪽, 요양이라는 거는 북한 지금 신의주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 랴오허 요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지방인데요. 거기서 원치는 않았지만 땅을 자꾸 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 유물들이 나오는데
유물들이 나오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게 됐고, 그것을 이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으로 연대 측정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연대 측정을 하기 전에 이 유물들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들하고 아주 비슷한 게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나 그때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 여기 고구려 여기 온달산성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 그 북만주 끝까지 가 있었으니까 한반도에서 축토되는 유물이나 거기서 나온 유물이나 당연히 같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고구려 때 유물로 알았는데, 이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언제적 유물로 판명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알죠? 세계 4대 문명이, 학생 중에 세계 4대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누구 있을까요? 예. 그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네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겐지스, 그리고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이죠. 황하 문명은 언제적 문명인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 무렵에 일어난 게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황하 문명의 자손이라는 데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국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의 자손이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황하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무렵 문명인데, 이 지금 한국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고구려의 것이겠지 라고 한 그 문명의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온 중국이 깜짝 뒤집어졌습니다. 그 일을 극비에 붙이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바깥에다가 얘기하는 사람은 혀를 자르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모든 학자들이, 관련 학자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 지방, 랴오양 지방, 그 강, 요하, 랴오, 그 강에 황하 문명이 아닌 요하 문명이 있었다. 이 요하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최소 1000년 먼저 일어난 문명이다. 이것을 중국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자, 그럼 이 요하 문명의 주인은 누구냐? 도대체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인이 만들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람들이 만들었다. 인더스 겐지즈는 인도인이 만들었다. 황하 문명은 황하가 이 중국인이 만들었다. 이 요하 문명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한국인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제 황하 문명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중국인들은 황하 문명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요하 문명의 자손이다. 원래 요하 문명의 자손은 옛날부터 한국인 이미 정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요하 문명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 그 붉은 악마 가슴에 보면은 치우라는 도깨비가 있죠. 이 치우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오랜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네들을 염황지손이다. 염제와 황제, 황제의 자손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치우의 자손이다. 그래서 황제하고 치우하고 대판 싸움을 벌인 게 탕록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고전고전하다가 마지막에 이 치우를 이겨서 잡아 죽였다. 그래서 시체를 7동강이를 내가지고 따로따로 묻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인들이 비중국인하고 가장 크게 싸운 기록이다. 그 비중국인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고, 그거를 좀 더 학술적으로는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 치우는 동이족의 조상이다. 우리 한국인들을 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 오고 있었는데, 그 요하 문명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황하 문명보다도 최소한 1000년 앞선 문명이라는 것이 자체의 조사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자마자 이 요하 문명을 중국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저 삼산공원에 가면은 그 전에는 염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염제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황제를 만들어 놨어요. 치우하고 싸운 그 왕이 황제입니다. 만들어 놓고 치우는 저기 그 아주 원시처럼 저 머리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던 것을 지금은 어떻게 둔갑을 시켜놨느냐 하면은 염제, 황제, 치우를 똑같은 크기로 옆에 바로 붙여놨습니다. 그러고는 치우도 우리 중국인들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치우는 예로부터 우리 동이족의 조상인데 이거 갑자기 중국 걸로 바꿔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이 중국 조상에게 포함이 돼버린 거죠. 조상을 잃어버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중국인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동북공정을 주장을 안 하고 우리 짱꼴라나 너희 그 한꼬양이나 다 조상이 같다 이거예요. 중국의 주장은. 즉 너희도 우리하고 같다. 그 얘기 뭐냐면은 너희도 우리한테로 들어와라. 우리 한국은 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비참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옛날에 조선 때에는 호조 판서가 되면은 중국 사신이 오면은 호조 판서가 저기 의주나 평양으로 마중을 나갔어야 됐어요. 호조 판서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죠. 장관이 그 마중을 가면은 중국 사신이 오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창이 됐다거나 또는 좀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걸 데려와라 그래서 겁탈하려고 했더니 여자가 혀를 깨물고 죽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마중하러 온 호조 판서를 말채찍이나 그 나무 작대기로 개패듯이 패곤했었거든요. 그걸 몇백 년 겪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중국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부상하고 있죠. 또 이제 그런 시절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역사를 정확히 알고 중국인들이 너희 한국인들은 우리와 조상이 같다 할 때의 중국인들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하고 우리하고 조상이 같다 형제다 얘기 아니에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조상이 같다 이 얘기는 우리 조상 중에 좀 삐리한 님들의 자손들이다 이런 거예요. 정통파는 따로 있고 좀 삐리한 놈들의 자손이니까 쉽게 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좀 잡배 같은 형제다, 좀 모자라는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를 모셔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면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죠. 일단 관심이 없게 되고 역시 돈이나 쫓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거죠. 돈은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전에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돈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면은 끝없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액수를 많이 벌어가지고 좀 살아보겠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꿈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셔요. 인류의 스승이라는 사람들, 좀 큰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돈이 없잖아요.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안중근,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느냐면은 이 돈이 가진 독소가 있습니다. 병 같은 거예요. 돈이 있어서 좋은 거는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뚱땡이 되는 거, 그거 하나는 좋아요. 그리고는 좋은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꿈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검소하게 생활하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둘 중에 어떤 사람 둘 다가 될 수가 있다. 둘 중에 어느 걸 택하겠느냐 하면은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돈이 굉장히 많아봤어요. 그 많은 돈이 나의 인생에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돈 많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돈 제일 많은 사람 이건희. 대중들 앞에서 내 형은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김승연 한화 회장.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싸우다가 법정에서 자기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잖아요. 다 쌍놈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한도 없고 이미 그 김치하고 멸치하고 밥하고 물 말아서 먹을 수 있으면 그 이상은 필요가 사실로 없어요. 나머지 행복은 딴 데서 키우지. 하여튼 어찌되었든 그래서 저는 그 젊었을 때 그런 걸 좀 해보긴 했어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돈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 살 것 같지 않고 그럼 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돈이 없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돈이 없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으면은 뭘 가장 못하느냐. 잘 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굶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21살 이럴 때 일부러 많이 굶었습니다. 사람이 한 끼 굶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짜증만 나고, 두 끼 굶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냥 퍼질러 누워있고 싶죠. 세 끼 굶으면 죽고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네 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고 싶어져요. 네 끼 굶으면요, 갑자기 그 고기가 확 치솟아요. 5끼 이렇게 굶으면은 내가 사람인데 밥 몇 끼 안 먹었다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약하게 그냥 본능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는 짐승같이 살 수만은 없다 하고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오히려 벌떡 일어서게 돼요. 저는 5끼 안 먹고 다니는 걸 처음에는 한 끼, 두 끼 굶다가 나중에는 꼭 목표를 5끼로 정하곤 했어요. 5끼 안 먹으면 더 힘이 나는 걸 아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서울시내를 책을 두꺼운 거를 몇 권 들고 5끼 안 먹은 몸으로 그야말로 그 두 눈에 빛을 내면서 쏘아내면서 다니곤 했거든요. 그때의 이 경험들이 크게 뭐 돈 좀 없으면 어때? 이게 한평생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 원천이에요. 또 돈이 없으면은 좀 괜찮은 옷 같은 건 못 입잖아요. 남들이 봐서 좀 멋있어 보인다 이런 옷 못 입죠. 그래서 가장 멋에 민감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부러 그 나쁜 옷만 골라 입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20년, 30년 전에 입던 옷을 그걸 입고 그것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한 번 더 꼭 되돌아봐요. 저렇게 생긴 거는 젊은 놈인데 옷은 저런 걸 입고 다니지?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은 일부러 그 우산을 어머니가 쓰다 버린 그 파라솔, 우산도 아니고 그 양산 얇은 거, 자루는 반쯤밖에 안 뽑히고 살은 뭐 5개 이상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쓰고 다니고 일부러. 그래서 남들의 시선, 밥이 내 스스로가 고통을 견뎌내기 위한 밥에 대한 훈련이 그런 것이었다면, 일부러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의 시선을 견디기 위한 또 내 나름대로의 훈련이었죠.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이 날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건 아예 관심도 없죠. 저는 이 지금 구두는 이거 20몇 년째 신고 있는 거예요. 양복은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입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남이 못 입었다고 깔보지도 않고, 내가 못 입었다고 주눅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데 신경 쓰는 다 옷을 비싼 걸 입고 시계를 이런 걸 사고 있는 친구를 보면은 천박한 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의 진짜 가치, 즉 어떤 사람이 고급 인간이냐, 무슨 옷, 차 그런 거는 너무 유치하고요. 진짜 인간이란 나는 누구냐, 인생은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90% 이상은 글로 가 있어야죠. 밥 한 끼 잘 먹고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남들이 와 멋있어 보인다. 그게 다 페이크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남을 속이는 거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비참하고 불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들은 돈을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부처가 득도하고 나서, 해탈하고 나서 모든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가 뭘 했어요? 그 파라다이스에 누워가지고 수많은 미인들이 팔다리를 주무르고 먹는 것마다 맛있고 그런 걸 먹으면서 배 두드리고 살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역시 이빨 빠진 그릇을 들고 동양하러 나가서 동양밥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 잘 먹고 잘 안 입고 잘 안 먹고, 이거는 인간의 깊이, 인간의 수양, 삶의 의미, 진짜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조그만 것 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돈에 치여가지고.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빌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돈을 안 빌려야 돼요.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돈을 빌리고 나면은 그게 다 엉망이 돼요. 돈을 안 빌려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삶에는. 그 원칙을 딱딱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삶이 아주 단단하고 할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다 괜찮은 옷을 입으면 자기도 빛을 내서 사입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허약한 내면, 남들이 날 괜찮게 봐야 된다는, 남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고 싶다는 그야말로 그 웃기는 생각. 그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가끔 몸빼 같은 거 입고 고무신 신고 다녀볼 필요가 있어요.